경기와 자금 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코스피가 내년에는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 최고 2,67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도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신재생,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꼽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8만 원대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포니 쿠페 컨셉을 복원해 내년 봄 공개합니다. 포니부터 소나타까지 현대차의 초기 모델을 디자인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복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최장수 CEO로 꼽히던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실적 악화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정혜 부사장이 내정돼 LG그룹 첫 여성 CEO로 승진했습니다. 모처럼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환율이 오늘 크게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3.6원 내린 1,328.2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일단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의 이제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여파로 보입니다. 간밤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이 이 통화 긴축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게 이 달러와 약세에 좀 영향을 줬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한 10원 정도 하락한 1,337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한 10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32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일단 뭐 단숨에 1,350원에서 뭐 20원대까지 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좀 변동성은 많이 이제 크다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300원대 초반이면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보통 수준의 어떤 상단 정도에 와 있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홍 기자 말처럼 오늘 시장 안정의 어떤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이 2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오늘? 뭐 일단 보통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를 이제 꼽는데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가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상위 은행들이 한 2%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25bp 인상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종 금리가 한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쯤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의 상승은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 때문인데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이 이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7조 원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대금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또 손해보험사의 좀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이 손보사의 매출에서 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인데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위 4개사의 이 손해율 평균이 79%인데 보통 이 상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80% 초반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보다 분명히 낮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손해율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화솔루션 소식이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던데 유럽 진출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 프로젝트는 이 독일에 있는 한화솔루션 Q셀 부분 R&D 센터에서 좀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는 건데요. 텐덤셀이라는 이 꿈의 태양광으로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시장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실리콘 단일셀이 흡수할 수 없는 영역에 이 빛을 추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잠재적인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4년간 이 고효율 셀을 양산을 하고 또 이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과 재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한화솔루션을 포함해서 유럽 내 태양광 관련 기업과 또 연구기관 총 17곳이 참여를 하는데요. 예. 한화솔루션은 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을 좀 증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제 혜택 규모가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하나솔루션 외에도 지금 셀트리온도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좀 증권가에서 셀트리온도 이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셀트리온이 이 향후 좀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인데 유안타증권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이제 6%에서 8%로 늘어난다. 이런 게 좀 실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판매를 지금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좀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 이 세계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데 향후에 이 지금 독점적으로 이 특허를 갖고 있는 여러 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 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앞으로는 이제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의 전망치도 굉장히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레몽레인, 우리 월요일에 다뤘던 종목인데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배경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월요일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인 레몽레인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배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OTT인 라쿠텐 비키에서 이 50개국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이 라쿠텐 비키는 전 세계 한 200개국에 이제 서비스가 되는 그런 OTT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50개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시청률이 더 올라갈 거고 글로벌에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레몽레인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지 스튜디오도 한 1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밝은 종목들의 희망찬 소식들과 함께 다른 쪽에서는 지금 구조조정 칼바람 얘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정규직 희망퇴직에 임원 전원 사직서를 냈다고 하죠. 증권사에서는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재계약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부국, 메리츠, 다올, 한양, 이베스트 순이라고 하네요. LG 디스플레이도 직원 200~300명 정도 계열사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정호영 사장이 인력 감축은 없다라고 강하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는 아닌데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 MCN 선두기업이죠.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오늘 있던데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광고 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일정을 좀 봐야 됩니까? 네,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 쇼핑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뭐 유통사나 뭐 의류 업체에서 굉장히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소비 심리가 많이 둔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좀 이제 기업과 고객들이 모두 좀 큰 소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밤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이고요. 내일 밤에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만 장이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휴장 전일 뉴욕 증시는 11월 FMC 의사록이 발표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의사록 월가의 해석과 또 앞으로의 증시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먼저 의사록 내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되고 다시 또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호재로 받아들일 시그널들이 있었습니까? 네, 시장이 궁금했던 것은 당장 12월에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또 연준의 정책에 변화가 없는지였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연준 의원들은
긴축 정책의 축적 효과가 필요한 것을 넘어설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또 몇몇 위원은 계속되는 빠른 긴축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로써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 금리 인상의 폭이 0.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그룹의 페드 워치를 보면 현재 4.25에서 4.5%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75%를 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긍정의 발언을 했다는 점, 이게 좀 첫 번째 포인트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연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과도한 긴축이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이었죠. 맞습니다. 미 연준 FOMC 의사록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이 지난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면 이제 연준도 경기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시각의 변화를 시사한 것입니다. 의사록을 살펴볼까요? 연준의 실무진, 스태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이겠죠. 예. 이들이 내년 미 경제 전망이 하방, 그러니까 하락에 더 무게가 실렸다. 또 침체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연준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예. 또 이 같은 변화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연은 총재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새로운 주기에 들어간다. 케이던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근데 이 단어가 시나 음악 악곡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새로운 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스터 총재는 물론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쓰겠다, 그 카드를 쓰겠다는 기존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이 단어를 꺼내들면서 인플레이션만큼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변화의 의미로 읽혀집니다. 예, 경기 침체 언급이 이렇게 반가울 수 있는 건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요인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실 시장이 좀 얼어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최종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뭐 발언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해볼 만한 시그널들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또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인데요. 예. 4% 후반이냐, 예. 아니면 5%냐, 또는 6%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시장에서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FOMC 의사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위원들이 이전보다 어느 정도 더 최종 금리가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쓰인 다양한이란 문구가 기존 의사록에서는 흔히 좀 찾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 전문가인 앨런 미드는 몇몇이나 또는 상당수가 아니라 다양한이란 단어를 쓴 만큼 그만큼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풀이된다면서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록 내용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 반응은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도 뭐 아무래도 시장이 앞으로 연말에 다가올 산타랠리에 대한 자신감을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사록을 통해서 12월 FOMC 이 0.5%포인트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준이 대응을 한다면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연준이 대응한다면 침체는 짧고 또 얕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슨 펀드의 모에즈 카삼 CIO 역시 연준의 긴축 정책이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로 연준이 더 많은 시간을 갖길 원하기 시작했다면서 증시 외곽에서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대기 중인 돈이 많다, 투자 열망도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 의견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예.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로 꼽히는 스카이어 캐피탈을 이끄는 더글라스 레오네 파트너는 현재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2000년대의 닷컴 버블보다 더 어렵고 더 도전적이라면서
그러면서 IT 기업의 가치가 최소한 2024년까지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계속 월가 의견들 정리해 보고 있지만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투자자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미증시 통상 보자면 연말에 좀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산타랠리 하면 이제 특별한 이슈, 뚜렷한 호재 없이도 강세로 이어지는 연말 강세장을 좀 뜻하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28년 이후 S&P 500의 매해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에 2거래일 이렇게 7거래일의 성적을 살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면 79%가 강세로 이어졌고요. 예. 또 평균적으로 1.7%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을 살펴봐도 한 2014년과 2015년 두 해만 좀 약세장을 보였고요. 네. 이에 따라 월가에서도 올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여러 곳이 좀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평가입니다. RBC는 주식시장이 지난달 저점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S&P 500 지수 200일 이동 평균선 지점인 4064 돌파 여부가 관건이며 이를 넘긴다면 이듬해 1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져서 4100에서 4150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아트캐신 UBS 이사 역시 산타랠리를 두고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계절성을 견디어주고 있다. 4065에서 4075, 20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역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유명한 펀드스트랩 역시 FOMC가 12월 셋째 주 이후 연말 이 S&P 500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경계감을 놓기에는 리스크가 많은 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경기 지표 그리고 연준 발언들 잘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내년 증시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10명에게 내년 증시를 주도할 업종들이 어디가 될지 물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내년 증시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일단은 강하게 보는 게 반도체 쪽입니다.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정도 돼야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이제 좀 선반영을 한다고 보면은 연말 연초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시장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내년 하반기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주가는 이를 먼저 반영해 상반기부터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78,000원 선. 대신증권은 내년 삼성전자가 8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도 8만전재를 목표로 뒀습니다. 올해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주. 내년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며 우리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키움증권은 삼성 SDI의 성장성에, 한국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RA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한국 배터리 업체들만이 이 IRA에 주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삼성 SDI는 자동차 전지가 역대 최고 수준이면서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 직격탄을 맞은 성장주들. 내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며 카카오를 비롯한 성장주들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광고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내년 2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그 분위기 전환도 하반기에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봤던 게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피해가 컸던 업종인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진정이 되고
금리도 이제 상승세가 멈춘다고 본다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시기가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기까지는 성장성과 기업 가치, 주주 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앞서 보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도 내년에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카카오 그룹주 전망이 정확히 지금 어떤 겁니까? 우선 뭐 어제랑 오늘 연이틀 지금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네. 뭐 빈살만 사우디 이 왕세자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유치하겠다, 뭐 투자 유치를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증시 전망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어떤 센터장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이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이상의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센터장이 있었는데요. 예. 유정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서 이 성장주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라이온하트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IPO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년 하반기에 크게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때 카카오그룹의 주가 디스카운트가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에 대한 내년도 주가 전망이 가장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에도 현재까지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 핀테크 기업의 규제 완화로 일관하던 정부의 정책이 현재 보수적으로 선회되면서 이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많이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센터장들은 카카오페이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달 들어서 15일까지 지금 실직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쪽 그 성장주 쪽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주들은 금리하고 어쨌든 연결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 밖에 리스크들도 물론 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망이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업종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달부터 좀 이번 달까지 몸살을 크게 앓았던 증권주인데요. 내년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뭐 증권업종이 올해 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를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 거래가 위축됐다는 점과 또 최근 벌어진 이 부동산 PF 부실 사태 때문인데요. 네. 내년 역시도 이 주가 회복이 어려운 게 우선 이 주식 거래대금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올해 1분기 주식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20조 원에 달했거든요. 근데 지난 3분기에 13조 8천억 원으로 내려왔고요. 지난달에는 12조 9조 원으로 12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1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더 내려올 것이라는 그러네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감소세는 내년에도 지속이 되고요. 또 이에 따라 증권사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게 당연하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 증권사가 신용 보강한 이 부동산 PF ABCP라고 하죠.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55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서 현재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예. 실제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이 또한 주가 리스크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권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더불어서 만약 투자를 한다면 이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또 부동산 PF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위험 노출액 이 비중이 낮은 대형사 위주의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사도 좀 대형주 위주로 사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되는 종목들 얘기를 해보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얘기가 나오던데 뭐 다른 주도주 기대되는 거 없습니까? 2차 전지가 사실 수혜를 받는다라는 배경에는 가장 크게 이 미국의 IRA 법안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또 증권사 센터장들이 강하게 추천한 이 종목, 이 업종 역시도 이 IRA의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주를 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내년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현재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또한 이제 내년에도 좀 더 심화되면서 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거점화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 풍력이나 태양력 관련주가 좀 전망이 좋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다음으로 올해 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표 바이오 업종 이 10곳만을 담은 지수를 좀 살펴봤더니 이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는
올해 초와 비교해서 24일 현재 지금 27.7% 하락했고요. 예.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편입한 이 다른 지수 역시도 비슷한 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각 증권사들은 이들의 업종이 최근 1년 동안 주가 조정이 굉장히 과도했다면서 내년에는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업종까지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 내년에 될지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과 업종들 얘기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좀 전반적으로 내년 증시 흐름에 대한 전망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10명에게 좀 물었더니 평균치는 2,646선이었습니다. 현재 지수가 오늘 2,440선에서 마감한 것과 좀 비교를 하자면 아직은 그래도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반면 하단 평균은 2,048선까지 열어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과 비교하면 15%가량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응답자의 절반은 이 코스피 하단을 2,000까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년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모두 상저하고를 예상했습니다. 전망들은 예전에도 보면 꼭 연말에 상저하고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뭐 어쨌거나 희망적으로 좀 보면 좋은 거죠. 2,600선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3,000선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증시에 혹시 뭐 희망을 줄 만한 그런 변수 같은 걸 기대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각국의 긴축 기조가 좀 없어진다 또는 완화가 된다라는 신호가 보인다면 이 증시에 아마 좀 호재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뭐 미국이 1분기 안에 긴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이 경기 역시도 저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기조가 현재는 잠깐 부활을 했지만 이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조금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기회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제로 코로나에 멈췄던 중국의 실물 경제 회복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반면 이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자금 조달 시장을 위주로 한 위기는 내년 상반기에 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또 대만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심화될 경우에 증시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이 내년에는 봉쇄가 풀리면서 경기 부양에 좀 강하게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우리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증권사 센터장들이 전망한 수치도 좀 궁금한데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로 제시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진 어떤 답변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좀 결과를 보니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이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또 교보증권, SK증권은 연말 5%를 제시했고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연말에 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이 제시한 평균치는 4.75% 수준이었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5%라는 고점을 기록한 뒤에 또 하반기에 소폭 조정된다는 이러한 의견에는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반기에는 미국 증시,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밖에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증시를 좀 추천했고요.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은 인도 등 신흥국 증시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미 연준의 최종 금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빅스텝을 멈추긴 했지만 사상 첫 6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내년 초에도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1%대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보폭을 좁힌 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며 추가 빅스텝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로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경기 둔화의 경고음까지 커지면서 한은이 더 이상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날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내려잡으며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기 둔화 전망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역시 염두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FOMC에서 빅스텝만 밟아도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폭은 다시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에는 지금 여러 요인을 다 고려해서 최저금리에 도달 시기를 결정할 텐데 최저금리가 도달한 이후에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은 물가 수준이 저희들이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신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예측은 엇갈렸지만 3.5% 전망이 대다수의 의견. 앞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도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3.5에서 3.75% 수준에서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이번 베이비 스텝 배경으로 지목된 단기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금리 인상 기조와 배치되지 않은 선에서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현대차의 첫 독자 생산 자동차 포니를 설계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현대차와 또다시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1974년 개발은 했지만 양산에 이르지 못했던 포니 쿠페를 복원해 내년 봄 공개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 첫 양산 차량 포니와 전기차 아이오닉5가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의 과거를 상징하는 차량과 현재이자 미래로 대변되는 차량이 공존한 모습으로 지난 50년간 기술 디자인 측면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주지아로는 아이오닉5에 대해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 quindi non è solo un'idea di un design, è l'idea di una struttura, di una tecnologia avanzata, cosa di incredibilmente. 주지아로는 현대차와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니와 달리 포니 쿠페 콘셉트는 지난 1974년 개발까지 마쳤지만 양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실됐기 때문입니다. 포니 쿠페 콘셉트는 포니의 스포츠카 모델로 포니와 함께 현대차의 양대 유산으로 분류됩니다. È un sogno che verrà più lontano e questo lontano è arrivato con un moderno coupé. Io rifarò questo coupé dove è andato? 포니 쿠페 콘셉트는 내년 봄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지난 18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LG 생활건강을 이끌었던 차석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중국 화장품 사업 부진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임으로 내정된 이정혜 신임 사장은 실적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LG 생활건강을 국내 대표 생활뷰티 기업으로 키운 차석용 부회장이 퇴임합니다. 차 부회장은 지난 2005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17년 연속 실적 성장을 이루며 이른바 차석용 매직을 만든 인물입니다. 30여 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생활용품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화장품, 음료까지 확장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 후는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사드 여파에도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차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실적 개선을 이뤄내며 7차례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국 대규모 봉쇄의 영향으로 화장품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차 부회장의 용퇴 결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LG생활건강의 누적 영업이익은 44% 급감했고 화장품 사업 실적은 더욱 큰 폭으로 역성장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차 부회장이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으로 내정된 이정혜 사장은 그룹 최초의 여성 사장으로 생활용품의 프리미엄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후, 숨 등 브랜드들의 글로벌 사업을 육성한 마케팅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 신임 사장의 첫 번째 과제는 단연 실적 회복입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G생활건강은 적극적인 M&A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M&A를 진행하며 Avon을 통해 확보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자사 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피치고겔이나 알티폭스, 크림샵 등의 시장 유통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정혜 신임 사장이 그동안 차석용 부회장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타진해온 인수합병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사람의 눈이 놓칠 수 있는 암 의심 부위를 대신 찾아주는 AI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한 AI 메디테크 기업이 만든 혁신 의료기기인데 베트남 시장에도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영상을 인공지능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부위를 표시해줍니다. 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사람의 눈으로 놓쳐도 AI가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AI 메디테크 기업인 웨이센이 만든 웨이메드 엔도는 대표적인 혁신 의료기기로 꼽힙니다. 의료진이 잘 활용하면 위암 의심 부위나 발견이 어려운 대장 용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웨이센은 지난 7월 강북 삼성병원과 함께 베트남 세인트폴 종합병원에서 AI 내시경 협진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Từ khi bắt đầu sử dụng hệ thống AI đến nay, chúng tôi đã tiến hành nội soi khoảng 2.000 trường hợp, 2.000 thủ thuật nội soi trên bệnh nhân. Trong đó thì cái tỷ lệ bỏ sót tổn thương giảm đi đáng kể, đặc biệt là đối với những cái tổn thương mà kích thước nhỏ. 현지 의료진들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시범 사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Cảm thấy là khi là một người bác sĩ làm việc trên bệnh nhân thì tôi cảm thấy rất là hào hứng và cũng thấy là càng ngày thì cái công nghệ nó phát triển và hỗ trợ rất nhiều cho người bác sĩ trong chẩn đoán và điều trị bệnh. 웨이센은 세인트폴 같은 사립병원을 비롯해 국립병원과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를 포함해서 호치민까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병원 한 5군데 정도의 저희 시스템을 좀 공급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레퍼런스가 주변 국가의 인도네시아나 태국 쪽에도 좋은 저희가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의료기기 강국인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베트남에서도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입은 지 오늘로 79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지 포항 제철소의 현재 상황 진단하기 위해서 취재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일단 뭐 직접 방문해서 또 살펴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마침 또 내려가는 날이 어제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비가 또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하필 비가. 네, 하필 비가 왔습니다. 근데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이 현장에서 좀 만난 이런 포항 직원들은 이 작은 비에도 조금 신경이 곤두선다. 뭐 이런 좀 신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한 2달 넘게 흘러서인지 이 제철소 안 이 도로나 또 주변 시설은 이런 예전 모습을 좀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다만 좀 물이 찼던 이 건물 안에서 꺼낸 그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이 아직도 이 주변 공터 곳곳에 쌓여 있었고 좀 일반 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큰 트럭들이 덤프 트럭들이 연이어서 이제 이런 폐기물들을 나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복구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네, 뭐 포스코에 따르면 이런 좀 침수 피해가 컸던 이런 좀 아병 공장은 다음 달까지 18곳 가운데 15곳의 복구를 마치고 전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83%가량이 연내에 복구가 되는 셈입니다. 꽤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깊이는 최대 15m, 그러니까 아파트 한 7층 높이에다가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그런 제품 생산 라인이 대부분 다 완전히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에만 최소 수년이 걸린다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물에 잠겼었던 그 생산 라인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직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둡고 습한 그런 지하 공간에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을 하면서 예.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 100톤이 넘는 그럼 대형 모터 13개가 이곳에 있었는데 예. 이것이 모두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을 압축을 해서 얇게 펴는데 핵심이 되는 장비가 바로 이 모터들인데 예. 일반적으로 이 제조사에 이 모터를 보내서 AS를 거치고 그 수리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수년 동안 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 들어보면 꽤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내고 다시 받는 과정보다는 실제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명장께서 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예. 그 모터를 자체적으로 한번 복구를 해보겠다. 네, 괜히 이런 명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부를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략 보내면은 이제 이 분리 작업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안에서 분리 작업하고 다 말리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된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서 한 110km에 걸치는 그런 또 굉장히 긴 케이블까지도 이 침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수된 케이블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모두 철거를 하고 또 재설치를 해야 하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포스코 ICT의 지원을 받아서 반년 이상 걸릴 그런 작업들이 석 달 안에 좀 마무리되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포스코 임직원 계열사 할 것 없이 정말 이 복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복구에 투입된 인력도 정말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사적인 노력에다가 또 민관군의 또 대외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봉사단체 어떤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복구 작업은 더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현재까지 이 복구에 참여한 인력은 1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루 평균 15,000명가량이 투입된 셈입니다. 이 복구 작업은 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이 아변 공장에서는 전기차 모터에 주로 활용이 되는 전기 강판 물량이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물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예.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연관 산업이 어떤 도미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구에 나섰고요. 현재는 또 재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물량은 이 광양제철소에서 확보를 하면서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복구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직접 다녀오셨다니까 또 질문을 드려보겠지만 네. 사실 포항제철소가 연관 산업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핵심이고 또 정말 국가의 또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렇게 국가 중요 시설을 왜 이렇게 물가 가까이에 지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의문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이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거든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도 그 앵커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 현장에 가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천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예. 냉천이 어딘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보통 이제 얕은 물이 좀 흐르는 그런 이렇게 좀 좁은 그런 하천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그런 예. 좀 물길이었습니다. 이 제방과 제방의 폭 사이가 약 100m가량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포스코까지와의 거리는 제가 촬영한 곳에서 약간 1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자체도 4m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와 이 제방폭이 굉장히 큰 그런 하천이다, 물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는 지금 저게 비가 왔기 때문에 물길이 좀 얕게 흐르고 있지만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태풍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랬지만 이렇게 범람을 해서 이렇게 왔을 거라는 그런 상상들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예. 합니다. 네, 당시 좀 상황을 지켜봤던 그런 한 관계자는 마치 거대한 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건너편 제방보다 좀 상대적으로 이 지대가 좀 낮았었던 그런 이 이연 공장 쪽으로 모든 물이 다 향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 이후에 이 냉천 하류로 내려갈수록 폭이 제가 찍었던 곳에서는 제방 폭이 한 100m였지만 하류로 내려갈수록 한 50m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이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이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네, 뭐 아쉽긴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또 제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복구 상황 쭉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포스코 철강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포스코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복구 작업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협력사의 유동성 흐름에 조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점쳐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협력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좀 버틸 체력이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협력 특별 펀드를 통해서 1,700억 원을 마련을 하고 이 협력사의 자금줄이 좀 마르지 않도록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점도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포스코 측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품 출하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는 이런 수혜 복구에 필요한 그런 자재나 설비 반입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포스코는 수혜 복구를 위한 이런 설비와 자재 반입 이런 부분들이 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또 폐기물들을 반출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화물 차량의 입출고는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예. 밝혔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어떤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속민아 기자였습니다. 셋, 둘, 하나. 지금 전달해 주세요. 부산하면 탁구, 탁구하면 부산 그런 말을 떠올릴 수 있게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참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테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강연하시는 거를 들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관심 종목 구성과 메인 차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마트 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2022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쓴 금융사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올해 글로벌 금융대상 시상식에선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23개 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 2022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선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혁신을 일궈낸 금융사들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산업 앞에는 안정과 혁신이라고 하는 서로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한 몸이 되어서 항상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안정과 혁신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오신 우리 금융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상식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모바일 인증 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선 KB국민은행이 종합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2 글로벌 금융대상 종합대상의 영광을 안게 해주신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2월부터 KB 모바일 인증서의 명칭을 KB 국민 인증서로 변경할 예정인데요. KB 국민 인증서가 좀 더 그 명칭에 걸맞게 더 많은 사용처하고 제휴를 통해서 인증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 상은 26주 적금과 모임 통장 등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재해석한 카카오뱅크가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혁신금융과 서민금융, 사회공헌, 해외금융, ESG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금융사들 21곳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원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융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 국회도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함께 고령층의 소외 문제 등 숙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우리 금융이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의 발전은 이해에 숙지하는 계층의 소외 현상을 빠르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금융 본연의 기능과 신뢰 유지에 충실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 밖에 오늘 행사에는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 회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초유의 6연속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다가오는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환율 정점이 어디일지 또 언제일지일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혹한기이자 개인에서 개인, 기업에서 기업으로 자산의 주인이 바뀔 한 해가 또 예견이 되는데 GFE 연사들이 제시한 2023년 투자해법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급은 좋아진다. 싸다. 그런데 이익에서 우리를 실망시킬 회사가 널린 지뢰밭. 전문가들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우리 증시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방향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환율을 꼽았습니다. 급등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을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시점으로는 2분기를 지목했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전반이 20% 이상 저평가된 상태에서 관건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입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재고까지 가득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면서 수출 단가가 떨어진다는 우려입니다. 우량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MSCI 코리아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가장 쉬운 답이 될 거고요. 재무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이익의 지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시장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종목들이 될 수 있는. 서학개미들을 위해선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내릴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1조 달러, 우리 돈 4경이 넘는 상황에서 4%대 금리를 유지하기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권이 임기 3년 차에 들어선다는 점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보면 미국의 대통령 3년 차에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었던 9%에서 10%를 훨씬 웃도는 거의 22% 가까운 그런 2배의 수익이 나옵니다. 중국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는데 위안화 평가 절하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역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내년 3월 양해에서 리커창 총리를 교체하고 흐름이 바뀔 것이란 예상이 엇갈렸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3구 시대가 될 2023년.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자산의 주인이 바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